내 인연, 몰락한 집안 딸년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가서 신발이나 닦아라. 시어머니는 무시하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쏘아붙였습니다. 부인, 제발 나서지 마시오. 망신당하고 싶어 환장했소? 남편조차 창피하다는 듯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집안에서 글 한자도 모른다며 무시당하던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사신이 노하여 가문이 멸문지화당하기 직전의 연희 자리, 제가 대인께 말을 전하겠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1분 뒤 집안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영상이 바로 시작됩니다. 정성을 담은 영상이니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학문과 가문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명문가 안동 김씨댁의 소슬대문은 오늘도 위세당당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정승판서를 줄줄이 배출한 이 집안에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잣대는 오로지 하나뿐이었지요. 어느 가문의 족보를 가졌으며 그 아비가 어떤 관직에 있었고 또 그 자식이 어떤 스승 밑에서 경전을 읽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가문의 안주인인 박씨 부인에게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이자 가문의 수치라 여기는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6년 전 며느리로 들인 버들이었습니다. 야, 이 무식한 아이야. 그 귀한 찻잔에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행여 내 천한 손독이라도 오를까 겁이 나는구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호통이 안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버들은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인 채 방금 닦아 놓은 찻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님 송구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기에 행여 먼지라도 앉았을까 싶어 다시 한번 살핀 것이옵니다. 버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박씨 부인은 그 소리가 귀에 박히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코방귀를 뀌었지요.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저기 가서 신발이나 정돈해라. 글자 한자 모르는 내가 무엇을 안다고 살핀단 말이냐? 우리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건 너 하나로 족하다. 박씨 부인이 이토록 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버들의 친정은 한때 유능한 역관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가문이 풍비박산 났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사대부가 며느리라지만 친정은 몰락했고 그 흔한 글줄 읽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버들이 박씨 부인의 눈에는 그저 굴러온 천덕꾸러기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안채로 들어오던 남편 도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버들은 벼랑 끝에서 밧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도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보, 나서지 마시오. 어머니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으니 자중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란 말이오. 망신당하고 싶어 환장했소. 남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아내를 향한 따뜻한 눈길 한 번 없었지요. 점잖은 선비의 탈을 쓴 도윤에게 아내, 버들은 그저 자신의 화려한 이력에 5점을 남긴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곁에 서 있던 윗동서들도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동서, 어머님 말씀 거역하지 말고 얼른 주방으로 가봐. 오늘 잔치 음식 준비가 태산인데 동서는 그런 몸 쓰는 일이나 해야 제격이지 않겠어. 큰 동서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에 서 있던 종들조차 버들을 우습게 보는 눈치였습니다. 버들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집안에서 버들이 숨 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몰락한 집안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 호강한다는 비난을 밥 먹듯이 들어야 했지요. 버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마당 한편으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워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세상은 이토록 차갑기만 한 것입니까? 버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 모르는 무식한 며느리라 무시당하지만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세상을 보고 언어를 익힌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기세에 눌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의 재주가 남편의 앞길을 막을까 싶어 스스로 입을 닫고 살았던 것이지요. 박 씨 부인은 그런 버들의 속마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하인들을 불러 모아 소리쳤습니다. 들으라, 조만간 명나라에서 귀한 사신 대인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 이는 우리 안동 김씨 가문의 영광이요.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일이다. 박 씨 부인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 서렸습니다. 그날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특히 저기 서 있는 버들은 손님 눈에 띄지 않게 골방에 처박아 두어라. 천한 기운이 손님께 닿으면 큰일이니 말이다. 버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가문의 수치, 무식한 며느리, 굴러온 천덕꾸러기. 그녀를 부르는 수많은 이름표가 오늘따라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닦아 놓은 그 찻잔과 그녀가 정돈한 그 신발들이 장차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구하는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안동 김씨 댁의 거대한 권력 아래서 소리 없이 죽어 지내던 버들의 삶에 이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라 불리던 며느리가 어떻게 가문의 보배가 될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나라 사신대인이 비공식적으로 안동 김씨 댁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집안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담장 너머까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팔도에서 올라온 귀한 식재료들이 광에 가득 쌓였지요.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소란 속에서 며느리 버들의 자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예, 버들아, 멍하니 서서 무엇하느냐? 자신대인이 오시면 신으실 가죽신이며 귀빈들 신발이 수십 켤레다. 하나하나 먼지 한 톨 없이 닦아 놓거라.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매서운 재촉에 버들은 찬바람 쌩쌩 부는 툇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윗동서들과 달리 버들의 손에는 거친 헝겊과 신발 기름이 들려 있었지요. 겨울 끝자락의 칼바람이 버들의 소매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신발을 문질렀습니다. 닦고 또 닦아 손등이 벌겋게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누구 하나 고생한다.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단 치마를 살랑거리며 지나가던 큰 동서가 코를 찌푸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에구, 동서.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꼭 우리 집 부리는 종년 같구려. 신발 기름 냄새가 진동하니 저기 구석에 가서 닦지 그래요? 귀한 손님 오시는데 냄새 배겠어. 큰 동서의 말에 주변에 있던 하인들조차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진 손등을 치맛자락으로 슬쩍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거칠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찬물에 빨래를 하고 가마솥 앞에서 불을 떼며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들다 보니 곱던 손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것이지요. 점심 무렵이 되자 버들에게 주어진 일은 더 고된 주방 허드레실이었습니다. 잔치에 쓸 전을 부치고 떡을 찌는 거대한 가마솥 열기 앞에서 버들은 비 오듯 땀을 흘렸습니다. 어이구, 이 무식한 게 일 하나는 힘있게 잘하는구나. 역시 사람은 배워먹은 게 없어야 몸 쓰는 일을 잘하는 법이지. 박씨 부인은 주방을 둘러보며 버들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버들은 대답 대신 묵묵히 불을 지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사실 버들이 이토록 고된 일을 자처하며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남편 도윤에 대한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등등한 남편은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가끔 마주칠 때면 아내의 거친 손을 보며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지요. 부인, 손이 그게 뭐요? 사대부가 여인이면 손끝이 고와야 하거늘 꼭 시장통 장사꾼 손 같구려. 내 부끄러워서 어디 남들에게 아내라고 소개하겠소. 남편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를 아껴줘야 할 남편이 저런 말을 하다니요. 버들은 밤늦게 홀로 뒷간 옆 작은 방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손등 위로 툭 떨어진 눈물이 상처에 닿아 아리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곳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버들은 치마 안쪽에 숨겨두었던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명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마친 뒤 우리 버들은 영민하니 이 붓으로 세상을 담거라 하며 주셨던 보물이었지요. 지금은 신발 기름과 음식 연기에 찌든 손이었지만 한때는 이 붓을 들고 유창한 관화를 적어 내리던 귀한 손이었습니다. 버들은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글자를 써 보았습니다. 비록 종이도 먹도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수많은 나라의 말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시동생 준서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사신대인 영접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성균관에서 배운 실력으로 대인을 감동시켜 우리 가문의 무역권을 확실히 따내겠습니다. 박씨 부인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낡은 붓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신발이나 닦고 밥이나 짓는 비루한 처지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서히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서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며느리라는 이름의 종으로 부릴지언정 아버지가 물려준 지혜만은 결코 죽지 않았음을 그녀는 스스로 믿고 있었지요. 눈물 젖은 손등은 쓰라렸지만 버들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거친 손으로 가문의 운명을 움켜쥐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동 김씨 댁의 화려한 잔치 등불이 하나둘 켜지는 밤, 버들의 소리 없는 인고는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댁의 잔치 준비 소리를 뒤로하고 골방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을 보며 버들은 잠시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의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버들의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련한 어린 시절의 풍경 속에 머물곤 했지요. 버들의 아버지 유승학은 본래 나라의 말을 전하는 역관이었습니다. 비록 양반의 반열에는 끼지 못하는 중인의 신분이었으나 명나라의 관화는 물론 북방 오랑캐의 언어까지 능통하여 조정에서도
그 실력을 알아주던 인물이었지요. 버들은 그런 아버지를 유난히도 따랐습니다. 버들아, 사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대제학이 되었을 터인데 이 아비의 재주를 내가 다 물려받았구나. 아버지는 어린 버들을 품에 안고 압록강 강바람을 맞으며 허허롭게 웃으시곤 했습니다. 8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 상단을 쫓아다녔던 버들에게 세상은 거대한 책방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안채에서 자수나 놓고 있을 때 버들은 시장 바닥의 소란 속에서 장사꾼들이 주고받는 은어를 배우고 국경을 넘나드는 계약서의 미묘한 문구 차이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명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차를 권하지만 그 눈동자는 늘 숫자를 계산하고 있단다. 말을 옮길 때는 단어만 옮기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 숫자를 읽어야 하느니라. 아버지는 늘 버들에게 강조하셨지요. 한 번은 명나라 거상과 조선 상단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측 역관이 단위를 착각하여 인삼의 가격을 10배나 낮게 부르는 바람에 계약이 깨질 위기였지요. 그때 12살이던 버들이 나서서 명나라 상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유창한 관화로 속삭였습니다. 대인, 저희 아버지가 적으신 숫자는 무게가 아니라 대인이 보실 조선의 정성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이 가격에 넘기시면 대인은 명나라 황실에 조선의 진심을 바치는 유일한 상인이 되시는 겁니다. 어린 계집아이의 당찬 말솜씨와 완벽한 성조의 명나라 거상은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계약은 성사되었고 아버지는 그날 버들에게 낡았지만 결이 고운 붓 한 자루를 선물로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버들이 지금껏 가슴에 품고 사는 그 보물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린 아버지가 역관들의 비리를 뒤집어쓰고 유배길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버들아, 이 아비는 비록 몸이 묶여 가나 너에게 준 지혜만은 누구도 뺏지 못한다. 가문을 따지는 자들 앞에서 기죽지 마라. 진짜 귀한 것은 족보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든 세상의 이치니라. 유배지로 떠나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버들의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고 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영민함을 감추고 살아야 했습니다. 안동 김씨 댁으로 시집을 올 때도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버들의 집안이 한때 잘 나갔던 역관 집안이라는 것조차 무시했습니다. 그저 망해먹은 장사꾼 집안 딸년이라며 멸시할 뿐이었지요. 버들은 남편 도윤에게 자신의 실력을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이유도 결국 너무 똑똑해서 시기를 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버들은 6년 동안 기꺼이 문맹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무식한 것이라 욕할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관화 대사들을 되뇌었지요. 골방의 정막 속에서 버들은 손등에 침을 발라 갈라진 상처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명나라 사신이 온다고 합니다. 시댁 사람들은 저를 짐승 취급하며 가둬두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저 화려한 잔치 뒤에 아버지가 경계하셨던 그 치명적인 독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버들은 품속의 낡은 붓을 꺼내 뺨에 대보았습니다. 차가운 붓대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져 버들은 비로소 짧은 단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안동 김씨 댁의 거만한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대한 사건이 시작될 줄은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꿈에도 몰랐던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안동 김씨 댁의 평소 드높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날이 밝았습니다. 나라의 큰 손님인 명나라 칙사,
왕대인이 비공식적으로 이 가문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새벽부터 붉은 칠을 한 가마와 수십 명의 비장들과 수종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고, 담장 밖으로는 구경 나온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수장인 시아버지 김대감은 조복을 정갈히 차려입고 대문 밖까지 나가 손님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준서야, 오늘이 우리 가문의 명운이 걸린 날이다. 사신대인이 기분이 좋아야 우리가 요청한 무역권도 순조로이 풀릴 것이야. 시아버지의 당부에 성균관 유생인 시동생 준서는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제가 대인의 귀에 쏙 들어갈 문장들을 여러 준비해 두었으니 오늘 해 저물기 전에 우리 가문은 조선 제1의 거상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 역시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윗동서들을 불러 모아 연희 자리에 꽃 장식 하나, 술잔의 위치 하나까지 세세히 간섭하며 며느리 버들에게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는 오늘 절대 안채 밖으로 발을 들이지 마라. 사신대인이 너 같은 천한 기운을 보았다가 재수 없다며 돌아가시면 내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예, 어머님하고 대답한 뒤 주방 뒷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향기를 풍기며 연희 자리로 향하는 윗동서들의 뒷모습을 보며 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버들의 눈은 주방의 연기 속에서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문틈 사이로 마당에 당도한 명나라 사신 왕대인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왕대인은 풍채가 당당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인물이었는데 그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의 명문가라 하여 기대를 했건만 화려하기만 할 뿐 실속이 없어 보이누나 왕대인이 명나라 관화로 툭 내뱉은 이 한마디를 알아들은 사람은 이 넓은 집안에서 오직 버들뿐이었습니다. 시디댁 식구들은 대인이 무슨 칭찬이라도 한 줄 알고 연신 싱글벙글하며 허리를 굽히기 바빴지요. 시아버지는 왕대인을 최고의 정원으로 안내했고 상위에는 팔도 명물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금잔에 담긴 술이 넘쳐나고 악공들의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 시댁 식구들의 자부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편 도유는 사신의 곁에서 안주를 권하며 비굴할 정도로 아부를 떨었고 시동생 준서는 짧은 명나라 말 실력에 몸짓 발짓을 섞어가며 가문의 세를 과시했습니다. 대인, 저희 가문이 준비한 이 인삼과 비단은 명나라 황실에서도 보기 드문 최상품입니다. 준서가 호기롭게 내뱉은 말을 통역관이 옮기자 왕대인은 그저 무표정하게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버들은 주방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왕대인의 눈빛은 만족감이 아니라 조선의 권문세가가 자신을 사적으로 불러들여 이득을 취하려는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본 듯한 냉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사신의 고향인 명나라 북방의 예법을 전혀 모르고 남방식의 과한 아부만 떨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화려한 말보다 명확한 숫자를 중시하는 북방 무역상 출신 관리인데 도련님이 번지르르한 말잔치만 벌이니 곧 화를 낼 텐데 버들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압록강가에서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길 사신을 대할 때는 그가 신고 온 신발의 흙을 보라 하셨지요. 왕대인의 신발에 묻은 붉은 흙은 그가 실무를 중시하는 철저한 관리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시아버지는 드디어 품 안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비공식 예물 명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명단 한 장에 안동 김씨 가문이 자신에게 바칠 막대한 뇌물과 그 대가로 얻고자 하는 무역 허가 조건이 적혀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저 명단만 사신의 손에 들어가면 집안에 황금이 쏟아질 거라 믿으며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버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명단이 든 상자가 사신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날린 것인지 아니면 서두르던 하인의 실수였는지 명단 초안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마당 귀퉁이로 툭 떨어져 버들의 발치까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버들은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숫자는 버들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가문을 살리는 황금 명단이 아니라 가문의 목을 죄는 저승사자의 명부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희 자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이 사신에게 술을 권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그 환호 소리가 마치 가문이 무너지는 굉음처럼 들려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버들의 발치에 떨어진 그 종이는 시동생 준서가 사신 대인에게 바칠 예물, 보따리의 수량과 품목을 명나라 말로 옮겨 적은 별폭의 초안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종이었으나 아버지를 따라 압록강 너머를 수만 번 오갔던 버들의 눈에는 그 안의 글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니, 이수가 인삼 100근을 바치기로 해놓고 어찌 글자를 1000근으로 적었단 말인가. 버들의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숫자 표기법 중 100과 1000은 붓끝 하나. 차이로 모양이 비슷하여 설익은 실력으로 적다가는 명백한 실수를 하기 쉬운 글자였지요. 준서가 성균관에서 글줄이나 읽었다고 자만하며 적어 내려간 그 종이에는 안동, 김씨 가문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랄 인삼 1000근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피땀 흘려 짠 무명천 500필도 단위 표기를 잘못하여 5000필로 둔갑해 있었지요. 이대로 명단이 사신대인의 손에 들어가 조선의 명문가가 이토록 통이 크구려 하고 덥석 수락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은 물론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온 집안 식구가 포도청으로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버들은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잔치 준비로 하인들을 다그치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주방 구석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불쑥 나타나자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내 인연 사신대인이 지척에 계시거네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해. 박씨 부인의 호통에도 버들은 종이를 가슴에 품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도련님이 적으신 저 예물 명단에 숫자가 잘못 적혔습니다. 이대로 대인께 올리시면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장이옵니다. 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하인들과 윗동서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뭐라, 성균관 유생인 준서가 밤을 새워 적은 글을 이름자도 모르는 내까지께 감히 평가를 해. 내가 언제부터 명나라 글을 안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큰 동서 역시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동서 제정신이요. 사신대인이 오셔서 가뜩이나 예민하신데 어디서 시기 질투를 부려 준서 도련님 앞길을 막으려 들어. 동서가 그를 알면 내가 내일 당장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겠네. 버들은 다급한 마음에 종이를 펼쳐 보이며 울먹였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정말입니다. 여기 이 글자를 보십시오. 백자 위에 획 하나가 더 그어져 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삼천근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그 순간 박 씨 부인의 손이 날아와 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버들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입술 근처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끝까지 가문의 위신을 깎아내리는구나. 몰락한 집안년을 거둬줬더니 감히 내 아들의 실력을 능멸해. 박 씨 부인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전연 입을 당장 막아라. 사신대인이 머무시는 동안 저 입에서 한마디라도 새어 나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당장 골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걸어 잠그거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버들은 끌려가면서도 남편 도윤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내의 부은 뺨을 보고도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찰 뿐이었지요. 부인, 제발 분수를 하시오. 당신의 그 무식함이 오늘 우리 집안을 망칠 뻔했소. 어머니 말씀대로 골방에서 자숙이나 하고 계시오. 남편의 차가운 말은 버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결국 버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눅눅한 골방에 던져졌습니다. 밖에서는 육중한 빗장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뺨은 화끈거렸고 가슴은 억울함으로 미어질 것 같았지만 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사신대인에게 바치고 있는 그 명단이 머지않아 안도, 김씨 가문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혜를 숨기고 사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버들은 어둠 속에서 품속의 낡은 붓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밖에서는 사신을 환영하는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버들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가문이 무너지는 장례 행렬의 곡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가문을 구원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으나 버들은 차디찬 골방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시댁의 탐욕이 부른 거대한 위기는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김씨댁의 너른 마당에는 명나라 사신 왕대인을 환대하는 풍악 소리가 드높았지만 정작 안채 뒤편 사랑방에서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버들을 골방에 가두고 뺨을 후려쳤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기세등등하던 얼굴은 어느새 흙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사건은 연회가 무르익어 본격적인 실무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터졌습니다. 시댁이 가문의 명운을 걸고 한양에서 거금을 들여 모셔온 전담 역관 조서방이 연희 자리로 오던 길에 그만 낙마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무어라, 조서방이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단 말이냐? 지금 당장 사신대인과 독대를 해야 하는데 이 무슨 변괴란 말이냐? 시아버지 김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조서방은 다리가 부러진 것은 물론이요. 머리를 크게 다쳐 사람도 몰라보는 지경이라 하니 당장 이곳으로 올 방법이 없었지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에서 배운 실력이면 사신대인과 대화하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시동생 준서가 갓을 고쳤으며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듬직한 모습에 잠시 안도하며 연신부채질을 해댔습니다. 그래, 우리 준서가 누구냐? 장차 이 나라의 동량지제가 될 아이가 아니더냐. 조서방 따위 없어도 우리 아들이면 충분하고 말고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사신 왕대인은 이미 술기운이 올라 기분이 고조된 상태였고, 그는 조선의 예법보다는 실무적인 무역 조건과 조공 품목의 세세한 단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사신 앞에 앉아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균관에서 배운 글 공부는 사서삼경을 읊는 고상한 학문이었지. 시장 바닥의 수량 단위나 명나라 북방의 거친 말투를 알아듣는 실전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인 그러니까 조선의 인삼은 참으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준서가 더듬거리며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 보았지만 왕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인삼 좋은 거야. 내 진작 알지. 내가 묻는 것은 아까 준 그 명단에 적힌 수량이다. 인삼 1000근을 30일 안에 대궐 앞마당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묻지 않느냐. 왕대인의 목소리가 커지자 준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1000근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막대한 양인지, 그리고 그것을 30일 안에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준서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대인, 문제 없습니다. 저희 가문의 힘이면 넉넉히 올릴 수 있습니다. 준서의 그 무책임한 대답 한마디에 시아버지 김대감은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 손을 떨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도윤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역관 조서방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수량을 조절하고 협상을 이끌 베테랑이었는데, 그가 없으니 준서의 설익은 실력이 가문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대인의 표정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준서의 어설픈 관화 발음과 앞뒤 맞지 않는 대답을 들으며 조선의 명문가가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명나라 황제 폐하의 대리인으로 이곳에 왔거늘 어찌 이리 근본 없는 자를 내 앞에 앉혀놓고 장난질을 치는가. 왕대인이 탁자를 내리치자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연희 자리의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기생들은 사색이 되어 엎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시아버지 김대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준서의 뒷덜미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 시각 차디찬 골방에 갇혀있던 버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과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뺨의 통증도 잊은 채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대인이 노하셨구나. 도련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게 분명해. 버들은 굳게 잠긴 골방 문을 밀어보았지만 밖에서 걸린 빗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장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대인이 노하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버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밖에서는 공포에 질린 비명과 사신의 불호령, 소리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안동 김씨 댁의 화려한 잔치날은 그렇게 순식간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듯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갔습니다. 단 한 사람, 버들의 지혜만이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 갇힌 채 아버지의 낡은 분만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라던 명문가 남자들이 사신 앞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을 때 안동 김씨 댁의 운명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연희 자리의 분위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명나라 사신 왕대인이 술상을 엎으며 포효하자 안동 김씨 가문의 그 드높던 자존심은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조선의 예법이 지극하다 하여 내 친히 발걸음을 하였거늘 어찌하여 저런 설익은 아이를 내 앞에 앉혀 장난질을 치는가. 저 아이가 내뱉는 말은 내 고향의 말도 아니요 시장 바닥에 잡배만도 못한 소리로다. 왕대인의 호통에 시동생 준서는 가끈히 풀린 줄도 모르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신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수천 번 외웠던 경전의 문구들은 정작 사신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지요. 시아버지 김대감은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연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대인 고정하십시오. 저희 아이가 배움이 짧아 대인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탓이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왕대인은 냉소 섞인 웃음을 흘리며 품 안에서 준서가 건네주었던 예물 명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여움을 거두라. 여기 적힌 인삼천근과 무명천 5,000피를 보라. 짐지. 나를 달래려 허무맹랑한 숫자를 적어 나를 기망하려 하느냐. 아니면 조선의 왕실 몰래 이 막대한 양을 빼돌려 나를 영모의 길로 끌어들이려 하느냐. 왕대인의 입에서 영모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연희 자리에 있던 모든 시댁 식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조선에서 영모란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삼족이 멸하는 무서운 죄였으니까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남편 도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여보, 이를 어쩌면 좋소. 우리 준서가 그럴 리 없지 않소. 저 명단이 잘못되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오. 도윤 역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내 버들이 낮에 그토록 절박하게 외쳤던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비수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아차, 부인의 말이 맞았구나. 준서가 단위를 착각해 집안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도윤은 이제야 아내를 찾고 싶었지만 이미 버들은 시어머니의 명으로 차가운 골방에 갇혀 빗장까지 걸린 상태였습니다. 김 대감은 다급히 주변의 집안 어른들과 문객을 둘러보았으나 누구 하나 입을 때는 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가문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던 이들은 정작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치기 바빴지요. 어찌하여 이 넓은 집에 제대로 된 역관 하나 없단 말이냐. 당장 조서방을 대신할 자를 찾아오너라. 황금을 줄 것이니 누구든 좋으니 모셔오란 말이다. 김 대감의 절규에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양 땅을 다 뒤져도 지금 당장 이 연희 자리로 달려와 사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실력자는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와중에도 체면을 차리느라 며느리를 부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감, 그래도 그렇지요. 어찌 그 무식한 버들을 이 자리에 부르겠습니까? 사신대인이 그년을 보시면 우리 가문을 더욱 우습게 보실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준서가 어떻게든 해낼 겁니다. 박씨 부인의 그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가문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은 사신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인 소인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인삼은 사실 백근. 닥치거라. 아까는 천근이라 화건하더니 이제는 내 앞에서 말을 바꾸는 것이냐. 내 놈들이 진정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왕대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선과의 국교를 논하러 왔거늘 이토록 무례한 대접을 받았으니 내 당장 명나라로 돌아가 황제 폐하께 이 사실을 고할 것이다.
안동 김씨 가문의 오만함을 피로 씻게 해주마. 사신의 선언은 곧 가문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희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골방 안에서 버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집안은 오늘로 끝이다. 버들은 옆에 놓인 무거운 녹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단단한 결의를 담아 굳게 잠긴 창틀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자리 마당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왕대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탁자를 걷어차자 그 위에 놓였던 육해공산의 진미가 바닥으로 쏟아지며 볼썽사나운 꼴이 되었지요. 무엄하다. 감히 일개 지방의 세도가가 명나라 황제 폐하의 사신을 이토록 능멸한단 말이냐. 왕대인의 호령은 벼락처럼 연희 자리를 때렸고 그 섰을 퍼런 기세의 마당에 서 있던 악공들과 하인들은 악기를 내팽개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은 관을 벗어 던진 채 맨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대인,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희 아들이 배움이 일천하여 숫자를 혼동한 것이니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왕대인의 눈에는 이미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매 안에서 준서가 건넸던 예물 명단을 꺼내더니 김대감의 얼굴 앞에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배움이 일천하다. 내 놈들이 내민 이 종이에는 인삼천근이 적혀 있다. 10일 안에 이 막대한 양을 내놓지 못하면 너희 가문은 황제 폐하를 기망한 죄로 삼족이 멸할 것이야. 왕대인의 목소리는 연희 자리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동네 백성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동생 준서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만 벙긋거릴 뿐 단 한마디의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성균관에서 익힌 고상한 문장들은 이 살벌한 현장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지요. 박씨 부인은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서가 어쩌다가. 여보, 도윤아, 너희라도 나서서 대인께 빌어보거라. 이대로 가문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남편 도윤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사신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인, 저희가 어찌 감히 대인을 속이겠습니까? 그저 실수가 있었을 뿐이니. 실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의 실수가 어딨느냐? 너희는 나를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 대명 제국을 우습게 본 것이다. 금방이라도 칼을 뽑아 김대감의 목을 칠 듯한 위태로운 순간이었지요. 사신 곁에 서 있던 비장들과 수종들도 무기를 고쳐 잡으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희 자리 뒤편 굳게 닫혀있던 안채 쪽 골방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버들이 갇혀있던 골방의 창틀이 떨어져 나갔고 먼지를 뒤집어 쓴 버들이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옷자락이 찢어졌지만 버들은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비틀거리며 연희 자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대인을 뵙겠습니다. 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전현이 미쳤나? 어디라고 감히 여길 나오느냐? 당장 돌아가지 못해. 박씨 부인은 위급한 상황 중에도 버들을 무시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시어머니의 호통을 정면으로 뚫고 왕대인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사신의 칼날 앞에서도 버들의 눈동자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부디 저에게 힘을 주소서. 오늘 제가 가문의 운명을 다시 쓰겠습니다. 버들은 사신을 향해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조선의 여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격조 높은 예법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든 식구가 숨을 죽이고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시선 속에서 버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인 소천이 대인의 노여움을 풀고 꼬인 매듭을 풀고자 이 자리에 섰나이다. 잠시만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투박한 조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나라 황실의 관리들이나 사용하는 아주 우아하고도 품격 있는 북경의 관화였지요. 준서가 흉내내던 어설픈 말투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옥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청아한 울림이었습니다. 왕대인은 칼을 뽑으려던 손을 멈추고 멈칫했습니다. 조선의 일개 양반가, 그것도 주방에서 일하다 나온 듯한 여인이 자기 고향의 고귀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네, 내가 어찌 우리 제국의 말을 그리도 유창하게 한단 말이냐? 너는 대체 누구냐? 왕대인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버들은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붓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평생 나라의 말을 전하며 사신 대인과 같은 귀한 분들을 모셨던 역관의 딸이옵니다.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사신은 칼로 베는 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셔야 하는 귀객이라 하셨습니다. 버들의 목소리는 연희자리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시동생 준서는 자신이 배운 글공부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왕대인은 버들의 당당한 기세와 완벽한 관화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있던 칼자루에서 힘을 뺐습니다. 역관의 딸이라. 그래, 내가 내뱉는 말은 저 어설픈 사내 놈들과는 다르구나. 하지만 이미 내 명예는 더럽혀졌고 저 명단에 적힌 숫자는 나를 기만하고 있다. 내가 이를 어찌 수습하겠다는 것이냐. 왕대인이 명단을 가리키며 다시 호통을 치려 하자 버들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대인, 저 명단에 적힌 숫자는 오역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저희 가문이 대인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비밀 암호였나이다. 버들의 그 대담한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궤변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는 것인지 모두의 눈이 버들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버들은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라 불리던 여자가 이제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거대한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버들이 내뱉은 비밀 암호라는 말에 연희자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시동생 준서는 저 무식한 형수가 대체 무슨 망발을 하려는 건가 싶어 눈을 부릅떴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혹여나 며느리의 헛소리에 사신이 더 노할까봐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하지만 버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신 왕대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듯한 청아한 명나라 관화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대인, 여기 적힌 인삼천근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무게를 뜻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명나라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우리 조선 1,000명의 산신령께 기도를 올린 정성을 담았다는 뜻이지요. 왕대인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화를 내기엔 버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감미롭고 그 비유가 명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복신앙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성이라 허면 여기 적힌 무명천 5천필은 또 무엇이란 말이냐? 내 눈에는 그저 나를 속여 과시하려 한 거짓 숫자로 보이거늘. 자신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버들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인, 북방의 겨울은 살을 애듯 춥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의 아녀자들이 무명천을 짤 때 대인께서 명나라, 북방 백성들의 추위를 5,000번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다는 감사의 표시였나이다. 숫자가 큰 것은 저희 가문의 욕심이 아니라 대인을 향한 존경심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옵니다. 버들의 이 재치 있는 설명에 사신의 칼자루를 쥐었던 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문학적인 비유를 즐기는데 버들이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정성과 존경으로 오역된 숫자를 포장해버린 것이지요. 허허, 정성이라, 5,000번의 걱정이라. 왕대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준서의 어설픈 말투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사신은 이제 버들의 수준 높은 관화 실력과 깊은 속뜻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말을 귀하게 할 줄 아는구나. 내 평생 조선에 와서 이토록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인을 본 적이 없다. 내 시동생 놈이 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할 때는 내 참으로 한심타 생각했거늘. 내가 가문의 체면을 살리는구나. 왕대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자 얼어붙었던 연희 자리에 훈풍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과 남편 도유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입을 떡 벌린 채 자기가 골방에 가두고 뺨을 때렸던 그 며느리가 사신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적 같은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지요. 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신의 고향인 북방 요리의 특징을 언급하며 안주를 권했고 자신이 평소 흠모하던 명나라 시인들의 문구를 인용하며 연회의 격을 높였습니다. 대인, 비록 저희 가문이 준비한 술은 조촐하나 그 안에는 대인과 명나라 황실의 만수무강을 비는 조선 백성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나이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잔을 받아 주시옵소서. 버들이 직접 술잔을 채워 올리자 왕대인은 기꺼이 그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좋구나. 참으로 좋구나. 안동 김씨 댁에 이런 여중군자가 숨어 있을 줄이야. 자신의 극찬이 연희 자리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당 구석에 숨어 있던 하인들부터 방 안에 숨어 있던 윗동서들까지 모두가 버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경멸이 아니라 경외심이었고 무시가 아니라 경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시댁의 온갖 무시와 학대 속에서도 묵묵히 지혜를 갈고 닦았던 버들의 인고가 마침내 사신의 웃음소리와 함께 가문을 구하는 빛으로 발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자리 마당에 가득했던 살벌한 기운은 간데없고 왕대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가문을 멸하겠다. 호통치던 사신은 어느덧 버들이 권하는 술잔을 기분 좋게 비워내고 있었지요. 허허, 조선의 세도가라 하여 학벌 높은 사내 놈들만 득실거리는 줄 알았더니 정작 가문을 살리는 보배는 이 안채 구석에 숨어 있었고요. 왕대인은 무릎을 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수종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너희들도 보아라.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는 우리 고향의 향기가 서려 있고 그 문장에는
황실의 예법이 담겨 있다. 어찌 주방에서 일하는 안악의 실력이라 하겠느냐? 참으로 여중군자로다. 자신의 입에서 여중군자라는 극찬이 터져 나오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시아버지 김대감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고쳤으며 며느리 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6년 동안 그저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몰락한 집안의 여식이라 여겼는데 지금 가문의 목줄을 쥔 사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가 바로 그 며느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골방에 가두고 뺨을 후려쳤던 그 무식한 년이 사신과 대등하게 앉아 명나라의 시와 풍습을 논하는 광경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꿈만 같았지요. 어머님, 이제 대인의 노여움이 풀리셨으니 안심하십시오. 대인께서는 조선의 정성에 감복하셨나이다. 버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차분하게 말을 건네자 박씨 부인은 대답도 못하고 그저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윗동서들도 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저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버들이 맞습니까? 명나라 말을 저리도 유창하게 하다니.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나 봅니다. 사대부가 여식이라며 콧대를 높이던 윗동서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가득 서렸습니다. 남편 도유는 아내의 옆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워 남들 앞에 내놓지도 못했던 아내가 지금은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손님 옆에서 가문의 품격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유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었고 아내를 가둬두었던 자신의 좁은 소견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왕대인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품 안에서 직접 가져온 명나라 비단 한 필을 꺼내 버들에게 하사했습니다. 내 오늘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크게 실망하였으나 이 며느리의 지혜에 감복하여 이 비단을 내리노라. 안동 김씨 가문의 김대감 명심하시오.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은 저 멍청한 아들놈들이 아니라 바로 이 며느리란 사실을 말이오. 자신의 뼈있는 농담에 김대감은 예, 대인 명심하고 말고요 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시동생 준서는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흙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성균관 유생이라는 이름표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넝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연희 자리에 모인 문객들과 집안 어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버들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버들을 주방대기로 부리며 무시했던 하인들조차 우리 아씨가 정말 대단하시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은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냈습니다. 잘난 체하지도 그렇다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는 그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요. 가문의 서열은 오늘 사신의 웃음소리 한 번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신발을 닦고 밥을 짓던 며느리가 이제 가문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이제 시댁의 안위뿐만 아니라 오역된 수량 때문에 고통받을 수만 명의 조선 백성을 향해 뻗어나가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 자리의 분위기는 버들의 활약으로 화기애애해졌으나 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묵직한 돌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 준서가 저지른 오역, 인삼천근과 무명천 오천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지요. 아무리 버들이 정성이니 기도니 하며 좋게 포장을 했어도 왕대인이 명나라로 돌아가 조선에서 인삼천근을 주기로 했다고 보고해버리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동 김씨 가문의 재산이 거덜나는 것은 물론이요. 부족한 수량을 채우기 위해 인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야 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버들은 술잔을 기울이는 왕대인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한번 품격 있는 명나라 관화로 운을 뗐습니다. 대인 소천이 대인의 너그러운 풍모에 감복하여 조선의 진짜 보물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하나이다. 왕대인은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물이라 인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 말이냐? 버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대인, 인삼 1000근을 한꺼번에 명나라로 가져가시면 그 향이 금방 날아가고 귀한 효험이 반감될까 걱정이 옵니다. 명나라 황실의 보배인 대인께서 어찌시든 삼을 드시게 하겠습니까? 버들의 말에 왕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구나. 삶은 신선함이 생명이지. 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여 저희 가문에서는 인삼 1000근 대신 매년 가장 신선한 최상품 인삼 10근씩을 대인께 평생 올리는 장생의 약속으로 단위를 바꾸어 제안하고자 하나이다. 1000근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평생 조선의 정기를 매년 받아보시는 것이 대인의 만수무강에 더 이롭지 않겠습니까? 왕대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과연 지혜롭구나. 평생 조선의 삶을 매년 받아본다니. 그게 훨씬 이득이로다. 버들은 이어서 무명천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무명천 5000필 역시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보관이 어렵고 좀이 슬기 쉽사오니 대신 명나라의 귀한 비단 짜는 기술을 저희 조선 장인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공을 기려 대인의 성함을 새긴 비단보 50필을 매년 바치겠나이다. 이것은 실로 신통방통한 묘책이었습니다. 시대 가문은 당장 파산할 위기에서 벗어났고 무엇보다 5천의 무명을 짜기 위해 밤낮으로 배틀을 돌려야 했던 인근 백성들의 고통을 단숨에 해결해버린 것이지요. 지켜보던 시아버지 김대감은 속으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천신이 보낸 복덩이로구나 하며 연신 감탄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동생 준서는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형수가 이토록 우아하고 실속 있게 수습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얄팍한 학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왕대인은 버들의 제안이 자신에게도 큰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에서 명단 수정을 허락했습니다. 좋소, 이 며느리의 제안대로 명단을 수정하겠소. 내 명나라 황제 폐하께도 조선의 지혜로운 여인이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리 제안했다 보고하리다. 자신의 확답이 떨어지자 연희자리 곳곳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낮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버들은 그제야 안심하며 조용히 물러나 앉았습니다. 단순히 말을 전하는 역관의 실력을 넘어 나라의 살림과 백성의 안위까지 살피는 버들의 통찰력에 연희자리에 모인 문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버들을 향해 깊은 존경의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구석에서 이 광경을 보며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에서 가장 크고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버들의 갈라진 손등 위로 따스한 봄볕 같은 연희자리에 등불이 내려앉았습니다. 눈물 젖은 손으로 신발을 닦던 며느리는 이제 지혜의 손으로 가문과 백성을 모두 살려낸 조선의 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왕대인이 머물다 간 안동 김씨 댁의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글쎄, 안동 김씨네 며느리가 명나라 사신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지 뭐야?
코만 납작하게 해준 게 아니라 사신이 노에서 칼을 뽑으려던 걸 말. 한마디로 녹여서 되레 비단을 선물로 주고 갔다더군. 저작거리에는 버들의 무용담이 꽃을 피웠고 이 기특한 소식은 결국 대궐 안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임금님은 명나라와의 조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라. 일개 양반과 며느리가 지혜로 백성들의 고혈을 막았다는 소식에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셨지요. 조선에 이토록 영민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여인이 있었단 말이냐? 가문의 명예보다 백성의 짐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임금님은 즉시 어명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안동 김씨 댁대문 앞에는 임금님이 보내신 전령과 내관들이 줄을 지어 도착했습니다. 어명이요. 안동 김씨 댁 며느리 버들은 전방에 나와 명을 받으라. 평소 같으면 집안의 어른인 김대감이나 장손인 도윤이 나설 자리였으나 이번만큼은 전령이 버들의 이름을 똑똑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며느리 버들의 뒤를 졸졸 따랐고 남편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당에 엎드렸지요. 내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임금님의 교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김씨 댁 며느리는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여 사신을 감동하게 하고 나라의 채통을 세웠으며 수많은 백성의 노역을 면하게 하였도다. 이에 내 그 공을 치하하며 어사화와 황금 열량을 하사하노라. 임금님이 머리에 꽂는 꽃인 어사화를 여인에게 내리는 것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전령이 버들의 머리맡에 조심스레 어사화를 놓아주고 번쩍이는 황금 열량이 담긴 상자를 내밀자 마당에 모인 가솔들과 문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급은 따로 있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유승학의 옛공로와 억울함을 다시 살펴보니 무고함이 밝혀졌도다. 이에 그의 관직을 복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라 명하노라. 이 한마디에 버들에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뺨을 맞고 골방에 갇혔을 때도 손등이 터지도록 신발을 닦을 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아버님의 성함이 다시 빛나게 되었습니다. 버들은 대궐 쪽을 향해 3번 절을 올리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버지 김대감은 아이고 경사로다. 우리 가문에 천신이 보낸 보배가 들어왔어. 하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고 남편 도윤은 부끄러움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황금 상자를 보며 눈을 빛냈으나 버들의 머리에 꽂힌 어사화를 보는 순간 자기가 했던 모진 말들이 떠올라 낯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내리신 어사화는 안동 김씨 가문의 그 어떤 족보보다도 찬란하게 빛났고 버들은 이제 가문의 수치가 아닌 조선 전체가 우러러보는 여장부의 반열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내리신 어사화와 황금 열량이 마당 한가운데 놓이자 안동 김씨 댁의 공기는 어제와는 딴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이 수습되고 난 뒤의 정적은 오히려 폭풍우보다 더 무겁게 시댁 식구들을 짓눌렀지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감히 며느리가 안방에 발을 들이느냐 하며 호통을 쳤을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제 부엌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버들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버들아, 아니, 얘야. 몸은 좀 어떠냐?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손이 먼저 나갔구나. 내 마음 알지. 박씨 부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버들의 갈라진 손등을 보는 순간 뜨거운 화상을 입은
얼른 손을 뗐습니다. 그 갈라진 상처마다 자기가 내뱉었던 모진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것만 같아 차마 만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남편 도유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문틈으로 아내를 훔쳐보다가 버들과 눈이 마주치자 후다닥 숨어버렸습니다. 부인, 내가 생각이 짧았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만 했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당신 얼굴을 보겠소. 도유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제 머리를 쥐어박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성균관 유생의 자부심은 어디 가고 아내의 발치에도 못 미치는 자신의 초라한 그릇을 확인한 남편은 그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날 넋이 나갔던 시동생 준서와 윗동서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서, 내가 그때 골방에 가두라고 했던 건 다 집안을 생각해서 그런 거 알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윗동서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몰려와 사과를 건넸지만 버들은 그들의 가벼운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머리에 꽂힌 어사화를 정성스레 벗어 상자 위에 올려두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제가 6년 동안 이 집안에서 신발을 닦고 밥을 지은 것은 제가 무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버들의 낮은 목소리에 마당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참았던 것은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자 함이었고, 제가 입을 닫았던 것은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버들은 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문이 낮다 하여 제 마음까지 낮게 보셨고, 그를 모른다 하여 제 머릿속 지혜까지 부정하셨지요. 박씨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번 일로 가문은 살았으나 어머님과 서방님이 저에게 주신 상처는 어사와 한 송이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문, 아니, 족보 한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버들의 차분하면서도 뼈있는 일침에 시댁 식구들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잘난 척하던 명문가 남자들이 사신 앞에서 벌벌 떨 때 멸시받던 며느리, 혼자서 칼날을 막아낸 그 엄연한 사실 앞에 그들의 자존심은 넝마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버들은 더는 그들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고 당당히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엄이 느껴지는 며느리의 등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낯뜨거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안동 김씨 댁의 너른 마당에는 임금님이 내리신 어사와 향기가 가득했지만 버들의 마음은 이미 그 담장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황금 열량 상자를 안방 깊숙이 들이며 버들을 상전 모시듯 대하기 시작했고, 남편 도유는 매일같이 아내의 방 문턱을 넘나들며 비위를 맞추려 애를 썼지요. 부인, 오늘은 내 친히 장터에 나가 비단신을 맞춰왔소. 그동안 거친 일만 시켜 미안하구려. 이제 손등에 물 묻히지 말고 안방마님 노름만 톡톡히 하구려. 도윤이 내민 비단신을 보며 버들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남편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비단신은 고마우나 제 발은 이미 집신을 신고 천리 길을 걷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안방마님의 자리보다 더 귀한 것은 제 이름 석자로 사는 것이란 걸 이번에 깨달았나이다.
버들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 앞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혹여나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얘야,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다. 명문과 족보만 따지느라 내 머릿속에 든 천금 같은 지혜를 몰라봤어. 제발 나를 용서하고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맡아다오. 버들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이미 하였나이다. 다만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저는 이제 역관의 딸이자 나라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옵니다. 버들의 선언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 꿈을 찾겠다니 조선의 법도로는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임금님이 인정한 여장부의 앞길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지요. 버들은 시댁의 안방 열쇠를 윗동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님들,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마음은 거두어 주십시오. 대신 이 집안을 저보다 더 살뜰히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궐의 역학소로 나가 아버지가 못다 이룬 길을 가려 합니다. 잘난 척하던 윗동서들은 버들의 너그러운 배려와 당당한 기세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 우리가 정말 못났었네. 자네가 보여준 그 큰 마음 잊지 않겠네. 버들은 짐을 꾸려 정든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정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로 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버들아, 내 이름처럼 꺾이지 않고 잘 견뎌주었구나. 내 지혜가 결국 너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어. 아버지의 품에 안긴 버들은 비로소 아이처럼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가문의 자식이냐는 종이 한 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진 풍파를 견디며 손등이 터지도록 일했던 시간, 억울함을 참고 지혜를 갈고 닦았던 그 인고의 시간들이 결국 그들을 조선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든 것이지요. 아버지와 떠나는 길,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사이로 지나온 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버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족보와 배경에 눈이 멀어 정작 집안의 보배를 알아보지 못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온 학교가 어디인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같은 껍데기를 먼저 보곤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가문을 살린 것은 번드르르한 졸업장이 아니라 버들이 낮은 곳에서 묵묵히 쌓아온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인생사 세용지 마라 하였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의 무시와 차별 때문에 혹은 내세울 것 없는 형편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남들이 비웃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묵묵히 갈고 닦은 인내와 지혜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여러분을 가장 밝게 빛내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소식을 기다리며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설명란을 보시면 저희가 추천하는 고소한 약과와 쌀과자 정보가 있으니 입이 심심하실 때 옛 추억 떠올리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